권의 시집을 읽는 일은 하나의 세계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답을 구하며 진짜 나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 시를 읽기 전에 나와 시를 읽고 난 후에 나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를 읽는 행복과 기쁨을 알게 해준 이은봉 시인을 문학의 향기에서 만났습니다. 시를 쓰는 이은봉입니다. 광주대학교 문해창작과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대전문학관 관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인단체에서 많이 봉사했는데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한국작가회의 부의사장, 충남시인협회 회장 이런 등등. 요 세종시에서 세종마루 시 낭독회라는 걸 만들어서 6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문학이라는 걸 의식하고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공주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공주중학교 도서관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다 보기도 했고, 공주중학교 앞에 형설서점이라는 서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책 한 권 일주일 빌려주는데 5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설서점에서 책을 많이 빌려다 봤는데요. 그때 청소년 소설들 많이 읽었습니다. 시튼 동물기라든지 15소년 표류기라든지 알프스의 소녀, 또 궤도 루팡, 코난 도일 이런 탐정소설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 읽으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 고모가 독일에 간호사로 갔는데요. 파독 간호사라고 하죠. 근데 막내 고모가 보던 책들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신구문화사판 한국문학 전집하고 또 김영석, 안병우 이런 사람들의 에세이집, 그리고 또 김소월 시선집 못 잊어 이런 걸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그런 것을 읽으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문학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충남 공주군 장기면 당암리 막은골 출신인데 읍내로 중학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책 읽고 또 글도 써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취미가 됐어요. 그러면서 문학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선한 성품과 아버지의 명석함을 닮은 이은봉 시인. 중학교 시절 외로워서 많이 읽기 시작한 책이 오늘날 시 정신으로 녹아들어 이 시대의 좋은 시인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세상 바람에 눈을 돌릴 법도 하지만 진정한 시인의 길, 사람의 길을 걷는 문학의 고집은 어쩌면 이때부터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를 썼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집에 돗자리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시집이 올 때 해온 거거든요. 그 돗자리를 보고 돗자리라는 제목으로 동시 한 편을 썼어요. 물론 지금 시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지금 시가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시를 좋아하고 또 시를 읽기 좋아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제가 국문과를 대학에 가려고 했었고, 국문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원래 학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국문학자, 특히 고전 시가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못 가서 이 지방대학 다니면서 지방대학 나와서 학자가 된다는 것도 어렵고 교수들 수준도 좀 그랬었고,
그냥 시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시를 쓰기로 했는데 제가 워낙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근데 시 공부를 부지런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의 역사가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지만 내가 대학 다니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월북한 문인들을 제외하면 뭐 시인들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한 손에 다 잡힐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한국 문학사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시집 뒤에 해설 써달라고 해서 써주고 또 이렇게 뭐 잡지에서 정탁 오면 또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평론가가 됐어요. 이은봉 시인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시가 얼마만큼 삶에 유용한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한 편의 시가 어느 순간 삶의 답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들이 시에서 삶과 사랑 그리고 인생을 찾아내길 바라며 오늘도 모두를 위한 시를 씁니다. 시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시는 삶의 물결 같은 거예요. 물결이라고 했지만 물결은 이제 파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파도? 파도는 이렇게 들어오는 파도가 있고 나가는 파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 같은 거거든요. 시라는 게 삶의 호흡 같은 것이 들숨 있고 날숨이 있는 것인데 세상에는 아름다운 들숨과 날숨이 있고 또 그 날숨과 들숨을 차단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는 그런 들숨과 날숨, 삶의 물결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삶의 호흡이 잘 이루어질 때는 그걸 찬양하고 그걸 기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호흡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80년대는 앞장서서 80년대 그 잘 아시잖아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싸우고 앞장서서 이렇게 뭐 그 비판하고 부정한 세력들과 대항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세상도 나아지고 그래서 좀 더 높은 정신의 세계를 탐구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뭐 크게 다를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시인 혹은 시가 뭐냐 이런 질문들 계속 하거든요. 문학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근데 시는 기본적으로 화합의 형식이에요. 합일의 형식. 그 반대편에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는 갈등의 형식, 대립의 형식이에요. 아침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드라마의 형식이라면 시는 근본적으로 대지와 자연과 그리고 인간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형식, 조화를 추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소외된 주체가 소외를 극복하는 그런 행위를 시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역할은 그런 사람 사이의 조화를 만들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고 화합과 일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래 시인은 세계와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합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의 평화 이런 것을 위해서 시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독재체제와 싸웠던 시인들도 근본적으로는 세상과의 평화, 세상과의 화합, 세상과의 일치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종사 찻집에 앉아 이은봉 은행나무도 두 그루다 강물도 두 줄기다 마음도 두 개로 흔들린다 까마귀도 두 마리 까깍 하늘을 날고 있다. 수종사 찻집에 앉아
중늙은이 두 사람 둘이면서 하나를 생각한다. 두 눈 살짝 감은 채 하나이면서 둘인 세상을. 네, 이상. 이 수종사는 한강 양수리 쪽에 있는 절이에요. 아주 오래된 절이고 다산 정약용도 거기 다녀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 양수리라는 것은 이제 두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곳이잖아요. 두물머리라고 해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불교에서는 그걸 불이라고 해요. 불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냇물만, 그 강물만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둘이잖아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이게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그런 얘기고, 거기 그 중늙은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제 처거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 되는 이야기,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르잖아요. 각기 다르면서도 같은 것. 그래야지 세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통일 얘기까지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것까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둘이면서 하나, 불이,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글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꿈은 크고 욕망은 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절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를 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문학적 불덩어리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시를 쓰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덩어리는 이 생에서 처음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말하자면 타고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를 쓰게 했죠. 타고난 어떤 불덩어리 이런 것들이 시를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돼서 하루하루 그날 시가 만들어져요. 써져요. 안 쓰면 안 되는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을 쓰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은 이은봉 시인은 문학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문학을 처음 알게 됐던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과 비교해도 하얗게 바래버린 머리색과 얼굴에 생긴 주름을 빼면 그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에 대한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같으며 어쩌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좋은 시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시를 좋아야죠. 시를 좋아해야 좋은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뭐 인간의 기본 법칙이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거든. 근데 시도 시를 좋아해야지 그 시가 찾아와요. 그러려면 시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시를 많이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시를 많이 읽고 시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고 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래야지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뭐 앉아서 시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가 잘 써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 공부도 고시 공부하듯이 해야 해요. 내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내가 시 공부에 바친 에너지를 고시 공부에 바쳤으면 고시 3과 다 패스했다고. 그만큼 시에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요. 예, 한국에 좋은 시인들이 많아요. 처음에
한국에 현대시가 들어올 때 한국어로 시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등장하면서 이거 한국어로도 시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지용 이전에는 김소월도 있고 한용운도 있어요. 김소월, 한용운을 읽지 않고서는 좋은 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지용을 거친 다음에는 오장환도 읽어야 되고 특히 백석을 읽어야 돼요. 백석은 우리말로 우리 풍속을 기가 막히게 노래한 사람이에요. 이제 해방 이후로 오게 되면 무엇보다 김수영을 읽어야 되죠. 김수영. 김수영 모르고서 한국 현대시를 알 수가 없어요. 김수영과 더불어 꼭 기억해야 될 시인이 김현승 시인이에요. 김현승 시인은 우리 시의 수준을 아주 높인 사람이에요. 우리 시의 수준을 높였다는 말은 우리 시 속의 정신의 수준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시인으로는 신동엽 시인이에요. 신동엽 시인은 우리 시의 그 몇만한 전통인 그런 대지의 정신, 민중의 정신 이런 것을 아주 드높인 시인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뭐 신경님, 고은, 정현종 뭐 이런 시인들도 꼭 읽어야 되겠죠. 황동규 같은 시인들도. 한국 현대 시사에 대한 자세한 공부가 필요해요. 인생이란 뭐냐, 각자 자기 나름의 다 대답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인생은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무엇을?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과정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행복이란 뭐냐? 행복도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감정이냐? 나와 사람이 하나 되는 감정. 특히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감정.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부부 간에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 행복할 리가 없어요. 부자 간에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 행복할 리가 없어요.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평화, 가정의 화합,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바로 행복이라는 건 그런 것이고요. 사랑이란 건 뭐냐? 사랑도 참으로 대답하기 복잡한 것인데요. 사랑은 하나의 철학이죠. 사랑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리고 동양의 전통에서는 사랑은 사랑애도 있고 어지리인도 있어요. 어지리는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그런 남에 대한 관심, 남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인이고요. 사랑애, 애는 남녀 간의 그 풋풋한 감정을 애라고 하거든요. 사랑애. 근데 이것이 다 섞여 있어요. 어지린하고 사랑애가 다 섞여 있어. 그건 뭐냐? 사랑은 에리프롬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사랑의 과정이죠. 사랑이 없이는 그 인생은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시의 소재도 주제도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는 본래 사랑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 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 이 형식이 시다라고 그래요. 남녀 간의 그 사랑이, 근데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사랑했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갈등하고 대립하는 형식이 아니라 화합하고 일치하는 형식, 사랑의 형식, 이것이 시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계획한 일, 옛날에 젊었을 때는 책으로 가득한 방에서 시를 쓰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이루었어요. 아까 보셨지만 책으로 가득한 방에서 살고 있고, 또 평생 시를 써왔고, 또 시를 가르치는 교수로 25년이나 근무를 했고, 또 시간 강사까지 합치면은 뭐 한 40년 가까이 시를 가르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제 꿈과 제 삶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지금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지런히 시 쓰고 부지런히 시집 내고 더 많은 시집 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시를 또 강의하고 가르치고 근데 이제 그 시라는 것이 이 대지 자연이 동물과 식물과 광물을 키워내는 형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지 자연이 식물과 광물과 동물을 키워내는 형식, 그 중에서도 농업의 일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작은 농업 일을 통해서 좋은 시를 쓰려고 애를 씁니다. 대지의 시, 자연의 시, 농업의 시를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시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가? 그 얼마나 그 시에 대한 열정, 밀도 이런 것에 의해서 시인으로서의 그 경지가 결정되고 시인으로서의 명성도 결정돼요. 열정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죠. 꿈에 비례한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를 공부하려면 시에 대한 강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 이걸 가지고 노벨문학상을 받겠다. 뭐 이런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시를 시작해야지 그냥 적당히 뭐 시골 동네에서 시인 노릇 하고 싶다 해가지고서 좋은 시인 되기 어려워요. 시를 공부하려면 여기에 이 목숨을 걸으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부드러운 말투와 안경 너머로 반짝반짝 빛나는 따뜻한 시선. 코끝 진하게 맡아지는 사람 냄새. 가슴에 문학이라는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이은봉 시인. 그 가슴 속 불덩어리가 절대 꺼지지 않도록 문학의 향기가 응원하겠습니다.